그것부터 먼저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졌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두 번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당하다가 1945년에 해방됐고 그리고 내내 한일 간에 직접적인 국교 수립이 안 됐다가 65년도에 이제 기본조약을 맺어가지고 한일 간에 정상적인 그런 그 외교 관계를 풀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후로 따지면 65년부터 한일 간에 직접적인 외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해서 65년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한 크게는 세 가지로 쪼개고 그 세 가지의 세 가지 그 기간 동안의 특징이랄까 의미랄까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제일 귀에 많이 익숙하게 들은 게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지명과 대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 가지고 지금 양국이 굉장히 티격태격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뜻밖은 없는 거냐 그거를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희년 세상에서 가장 크게 늘 생각했던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희년 세상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나 또는 일본 문제를 연구할 때라든가 그럴 때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고요.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평화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 복권이라는 뜻인데 그 해방과 복권이 남한의 해방과 남한의 복권이 아니라 나와 이웃, 더 나아가서는 남한과 북한, 더 나아가서는 남한과 북한과 일본과 이 동북아시아 전체, 그 다음에 동아시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이건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쓴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신년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 동아시아 프로세스 이렇게 가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 한일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 표를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시겠지만 맨 위에 있는 보라색 그림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표고요. 그림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 노란색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맨 아래줄에 있는 거, 그거는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1913년서부터 아니 2013년서부터 2020년까지 그 매년 9월달이나 10월달 그 사이에 EAI라고 연설대학의 동서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EAI라고 하는데 이 EAI하고 일본의 그 언론 갤론 MPO라고 해서 이제 비정부 기관이죠. 이 두 곳이 2013년부터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양국의 인식조사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는 건데 이 가운데 이제 빨갛게 된 것은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요거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래프가 쭉 이어진 거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거. 그걸 보면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평가가 매우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9월에 한 거는 71.6%. 또 일본에서는 이 나쁘다고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한 것이 46.3%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대략 그 2013년에서부터 폭증을 했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이 폭증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2012년 문제라고 크게 사고를 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이
쭉좀 호전되는 듯 하다가 2019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폭 올라갔어요. 이건 뭐냐면 수출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일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그런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지면적이죠. 지지면적. 그런데 참 요거 이제 하나로 이제 보면 이렇게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아까 2015년 70.5%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그게 작년에는 77.6%로 거의 비슷하죠.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거의 50%래요. 조금 내려오다가 최근에 2018년, 19년 사이에 일본에서는 제3차 한일 붐이 일었어요. 근데 왜 정치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갈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한일 붐이 왜 불었을까? 요즘에 한일 붐은요 자기 혼자 즐기는 거예요. 특히 사랑에 불시착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오금전일 정도로 좋아. 일본 국회의원들도 요즘 사랑에 제가 오죽했으면 일본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랑의 불시착 저 안 받는데 그러면 손가락 치. 사랑의 불시착이 그렇게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는 보셨습니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근데 저는 안 봐가지고 그 내용 잘 모르는데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제3차 한일붐은 국가원 뭐고 할 것 없이 한류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하고 재미있는 거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근데 아무튼 굉장히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요 다음 거를 보면 굉장히 뭐랄까 모순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한일 관계 중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일 관계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거 필수. 여기 82%가 그래도 한일 관계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한국 사람들 이거 나 싫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한일 관계 중요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013년의 경우에는 73.6%였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아무튼 이런 조금 그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한일 간의 지금 갈등 관계 크게 반전을 보이는 게 대충 한 2010년 전후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선 갈등의 이슈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전 2010년 이전에 있어서의 한일 간의 갈등 문제는 주로 단일 주제, 그다음에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뭐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거나 그럴 때 한국이 와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티격태격했다거나 또 뭐 식민지 시대에 한국은 일본한테 덕을 많이 받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와그락을 끌어가지고 또 갈등이 막 생기고 그러다가 또 잦아들고. 근데 요즘 2010년대 이후에 한일 관계는 지속적이고요, 전방위적이고, 말하자면 역사 문제 플러스 요즘에는 이제 수출 규제까지 나왔으니까 경제 문제, 그다음에 지소미아 문제 이런까지 해가지고 안보 문제까지 뒤죽박죽 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과거에는 갈등의 시작이 주로 일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뭐 데모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갈등의 시작이 한국에서나 주로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뭐 등등등.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촉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사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격과 수비. 라고 보면 주로는 이제 한국이 과거에는 일본이 망언을 계속 전폐하고 독도가 제 땅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한국이 딱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는 일본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막 따졌는데 지금은 거꾸로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일본에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왜 한국은 국제법 안 지키냐? 65년도에 내동 서로 합의해가지고 조약을 다 체결해놓고 인제 와가지고 왜 떠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반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치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판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분명히 식민지 지배 피해자였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와.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이 워낙 세니까 막 그 공세적으로 나가고 국제사회에 가서도 식민지 지배를 아직도 반성도 안 하고 사죄도 안 하고 막 이런다고 막 따지고.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가지고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국제법을 안 지킨다. 국제사회 젠틀하지 않다. 원칙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 국제사회. 근데 물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통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극단적인 갈등이 생기면 전쟁을 했죠. 근데 일본은 처음부터 전쟁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군대를 지금 뭐 자위대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그 제3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거를 전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국제법. 그래서 국제법을 매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 사회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갈등의 주체가 주로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그 갈등에 고리가 확산이 되면서 민간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로 일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거꾸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이런 겁니다. 과거의 한일 관계, 특히 그 왼쪽은 1965년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 이룰 때의 한일 간의 그러니까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있어서의 상황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면 예컨대 65년 그 조약을 맺을 때는요, 한국하고 일본 너무나 격차가 컸어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고요. 그 당시에 겨우 1인당 GDP가 100달러 뭐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때 이미 부자 나라고요. 그래서 GDP 규모로 보면 1965년에 한국은 일본의 30분의 1도 안 됐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였죠, 일본은 당시로.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GDP 대비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한 3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3배가 좀 못 돼요. 일본하고 격차가. 그리고 65년 상황에서 한국은 독립한 지 겨우 한 10수년 됐는데 전쟁까지 해가지고 엉망진창인 나라였어요. 힘이 없는 나라예요. 관료가 제대로 자리를 뿌리내지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1965년에 보면 이미 그 메이지 유신이 시작한 게 1868년이란 말이죠. 그럼 메이지 유신 이후에 100년 가까이 근대 국가로서 쭉 자라고, 물론 그 사이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서 관료들이 탄탄하고, 그러면 그 조직적으로도 어떤 그 일에 있어서 그 강하게 몰아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 한국하고 아주 탄탄하게 그 국가적 체계를 쭉 갖춰왔던 일본하고 대화해가지고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당연히 그 열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65년에 만든 조약은 상당히 비대칭적이고 우리가 매우 좀 손해나는 그런 조약을 맺은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당시에 한국은 분단국이었고 게다가 군사 쿠데타를 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저격을 국가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일본이 이미 64년도에 OECD 국가가 됐어요.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65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아이 어린 것들 이제 뭐 조금 잘하는 것들 좀 봐줄게 이런 식으로 토닥거리면서 배려하는 식의 모양새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코리아로 우리 K 뭐 방역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글로벌 코리아 위상인데 일본은 이미 1990년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도 계속 뭐 요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아까 GDP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GDP를 따집니다. 그걸 이제 PPP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실제 지불 능력,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
카운트를 했을 때 한국은 이미 2년 전에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1인당 PPP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과거처럼 뭐 위대한 나라고 부자 나라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국은 96년도에 OECD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99년대 요거는 19년인데 잘못했네. 09년인데 잘못했네요. 09년. 제가 잘못 썼습니다. 09년이라는 뭐냐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미국이 힘을 잃고 뭐 G7이니 뭐 이런 정도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신흥 그 경제국들 참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해결하자 해가지고 G20라는 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한국이 거기 끼어들었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G7의 초청국이 됐어요. 한국.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도 거쳐서 지금 선진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배려하는 듯한 일본이 이제는 초조해하는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한령변도 있었고요. 요즘엔 자본주의가 위기 상황이라고 받은 기억이 있고, 민주주의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엉망으로 흔들리고 있고요. 여기 새로운 변수, 이중 대립. 여기에서 일본이 한국한테 밀리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간의 과거에 있던 그 65년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만 계속 주장을 하고 일본은 지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려고 좀 안 하는 그런 측면이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서로 과거에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소위 비대칭적 관계에서 지금은 대칭적 관계, 수평적 관계로 지금 바뀌었다. 과거에는 한미일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동맹 관계가 있잖아요.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 관계고, 일본은 미국하고 동맹 관계고, 한국하고 일본은 직접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 동맹 관계가 미국이 제일 큰 형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가운데 있고, 맨 밑에 한국이 이런 구조, 수직적인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일본은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게 문제인데, 자 그러면 65년도에 조인되는 아까 그렇게밖에 그런 식으로밖에 조인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한일 기본조약 조인을 통해서 동아시아 정세 한마디로 당시 한국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남북 대결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했고요. 특히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1차 경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발 5개년 계획을 도중에 수정합니다. 계획을 수정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허덕였어요. 그러다가 북한은 그 당시에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감, 경제적인 위기에다가 안보 위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해방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이 과거 정상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현안으로 늘 계속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쌓이는 거고, 일본은 이미 패전국 지위에서 1952년 4월 28일 집권 회복했다는 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그거는 조금 남겨놓고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동아시아의 전은 곧 냉전 시대. 동아시아 전후라는 것은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45년 이제 항복선언을 했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고 나면 되게 이제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전쟁 수습 차원에서 강화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 건 잘못했고 거기에서 배상금 얼마 내고 그래서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이제 협정을 내리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과거에 쭉 해왔던 흐름이었는데, 45년 이후에 쭉 내내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미국이 이제 그거를 생각을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미국이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남북이 분단됐죠. 그다음에 이게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이제 49년도에 11월달에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곧이어서 한국전쟁이 나오고, 딱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이 공산 세력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압박감을 작용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일본을 교두보로 삼아야겠다. 미국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전전의 태평양 전쟁의 패전에 대한
그 강화제약, 평화제약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러니까 1951년 9월달에 여기 나오는 9월 8일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제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전후청산,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문제로 그 내용을 초점을 삼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앞으로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고 동아시아에서 이제 그 일본이 그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이 돼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초점이 되어가지고 있는 조약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패전 이후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해가지고 사실상 일본 정부는 미국 그 연합군 메가더 사령부 휘하에 있어가지고 독립국가가 아직 그때 못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결정을 연합국 그 사령부에서 하고 일본 정부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7년 동안 합니다.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평화제약,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제약으로 해가지고 그게 끝나면 그때 저기 일본에 점령했던 미군도 다 나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렇게 맺으면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이 안전보장 조약을 맺는데 이 내용 핵심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하더라도 미군은 여전히 일본에 주둔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다시 또 계속해서 하는데 그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라고 해서 한국은 전쟁통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아시아의 냉전의 한 축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이제 그 구체적인 자기의 그 활동 근거지로 삼는 게 바로 그 연장선에서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전의 대립구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미이라든가 북중소, 북한하고 중국, 중공하고 소련. 근데 여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하고 대만은 아예 우리는 안 간다. 안 갔어요. 그다음에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일방적으로 미국을 위한 조약이다. 그래서 우리 조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인도나 그다음에 미얀마,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붙어서는 연합군 멤버가 아니라고 아예 초청받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미국이 이제 그런 일본에 대한 그 필요에 의해서 일본을 활용해야 될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해전국지에서 다 풀어주고 그래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그 이듬해인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1952년 4월 28일이 비로소 일본의 이제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일본의 그 외교 노선은 친미 외교. 그러다가 50년 말서부터 베트남 전쟁이 확산이 되고 특히 60년대 들어오면서 베트남 전쟁이 확산이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동맹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쪽으로 이제 자꾸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한일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세 가지 그 이제 한일 간의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제 정상국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세 가지 문제 풀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청산 즉 배상과 사죄 이 문제가 있고 또 아직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니까 신흥 독립국으로서의 경제 지원 협력을 받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니까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야겠고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그래야 비로소 이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하고 과거사 청산 논리 이 부분을 이제 둘 중에 하나 우선시한 거죠. 그것이 안보를 경제를 더 중요시했고 홍준부가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를 우선하자
일본도 경제를 급선회하고 모든 내용들이 경제 협력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거 식민지 지배 피지배 국가 사이에서 과거에 대한 그 반성과 사죄와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자는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요 미흡한 부분이 이제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한일 기본조약 4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건 이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이제 이어지는 근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한일 기본조약하고 4개 협정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걸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4개 협정인데 어업협정이라든가 제일기업보 국적 지휘협정이라든가 총권협정이라든가 문화재협정 이렇게 4가지 협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주로 총권협정이에요. 근데 총권협정을 청구권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했으니까 배상 사죄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배상금을 받는 거가 이제 청구권 협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내용은즉슨 자세히 보면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거를 우리는 65년 체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5년 체제의 심각한 2가지 문제점은 지난 65년에서 50년 된 국교 정상화 50주년 맞은 2015년 6월 달에 쓴 칼럼입니다. 한일 수교 50주년 강대국의 힘입니다.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본조약에 가장 중요한 2가지 문제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선 한일합병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늘 already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데 여러분 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already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한국에서는 이 already라고 하는 그 의미 해석을 1910년서부터 이미 맺은 제약은 이미 무효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무효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데 서로 그거를 명확하게 다루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해석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한일 기본조약 그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어가 아예 없어요. 배상, 보상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과 배상이 아니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일 관계를 지금 복원해야 되는 꼭 필요한 5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 그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이유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위에서 이거 고치고 이거 앞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오류를 수정하자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웃 나라인데 안 볼 거예요. 우리 깜빡가지고 딴 데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서 이야기해서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오류 회복을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65년 체제는 태생자가 한게 있다고 해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시리즈로 6년 전에 쓴 다음에 시리즈로 한일 수교 50년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자는 뜻으로 쓴 건데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배상을 포함한 모든 양국 간 문제는 65년 기본조약을 통해 완결됐다는 입장을 고집할 뿐이었다. 한쪽은 과거사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서로 간 기반만을 앞세우는 갈등 구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극복했었고 바로 65년 체제를 폐기할 거냐. 근데 이게 폐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많은 학자들이 폐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난 65년에 맺어가지고 그 50년 동안 이게 작동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걷어낼 수가 없어요. 쉽게. 수정은 가능하겠죠. 근데 수정을 일본은 안 한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수정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65년 시대는 탈냉전 시대, 요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맨 밑에 보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65년 제후로 모두 종결됐다는 기존의 65 체제 해석과 충돌했지만 일본 정부는 따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서 이대로 폐기할 수는 없고 역시 그러자면은 만나서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조약을 폐기할 거냐? 폐기론이 나오긴 한데 물론 폐기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쳐서 새로 건설을 하면 훨씬 좋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이루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그걸 원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치는 것조차도 아주 부들부들 떠는데 그걸 쓸어내고 새로 세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요구죠. 왜냐하면 이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쪽만 주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서로 결국은 이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미래라고 하는 방향으로 놓고 수정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65년 이후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시대별 변화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5년 요 그림을 보시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65년 한일교정청화에 대한 그 사인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63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 청구권 협정 반대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그 당시에 청년들이 시위로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때 요거는 그 63이라고 하는 것은 1965년이 아니고 1964년 6월 3일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위한 한일 hun병명.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때 감옥살이도 했어요. 그때 데모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1기 65년서부터 탈냉정기 대략 89년이나 90년, 91년 그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국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한국은 압축 성장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연대 막 개발하던 산업화 시대고요. 독재 정권의 시기죠. 그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 의존도가 매우 심화됐던 시기고요. 그리고 일본형 경제 구조가 이식되고 그럼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화 운동도 태동하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 일본은 요 사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속철도를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1964년 10월 1일 날 도쿄하고 오사카에 첫 신간선이 달렸어요. 이 64년은 무슨 해냐면 도쿄 올림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신간선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자랑을 쳤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그 당시 64년도에 세계 자랑 친 거는 그 도쿄 올림픽을 열면서 폐허에서 우리는 완전히 회복했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걸 자랑치고 싶은 거고요. 요번에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올해 지금 1년 연기해가지고 지금 도쿄올림픽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근 2만 명 가까이가 실종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됐죠. 근데 그런 동일본 대지진 그 재해 1등 국가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했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이제 올림픽, 도쿄올림픽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일본 당시 이제 65년 요 1기 기간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심지어 하버드 교수 산업사회학 교수죠. 에즈라 보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팬에스 남바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1등으로서 일본, 전 세계 1등 국가로서 일본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일본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여줬던 일본의 고도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우리 정성필 집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일본 전자입국 일본 이게 70년대 신화거든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이 너무 크니까 일본을 거꾸로 때려잡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M화를 압박시켜가지고 M화를 이제 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견제가 도란되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이 확립이 돼가지고 한국은 하위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첫째로 방공연대, 안보연대를 앞세운 탓에 65년 취재 문제점,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그 불법, 그러니까 1910년 한일 합병 자체가 불법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는 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이 뭐니 그런 이야기 전혀 없는 거, 이 문제가 사실상 물밑으로 들어갑니다. 또 한일 관계는 나름 갈등과 대립도 최소화되고 과거사 문제도 거의 거론 안 되는, 그래서 서로 사회적으로 사회, 그래서 마치 65년 시대가 공고화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요 시기. 그래서 반공 친일, 반복 친일. 이 말은 다 일본하고 안보 협력, 경제 협력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과거사도 조금 뒤로 밀려나고 남북 관계 문제도 조금 뒤로 밀려나는 이런 식의 시대가 이제 1기였어요. 그다음에 2기. 사실 이 한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2기. 탈냉전 시기서부터 한 1910년, 2010년 정도까지가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 우선 이제 한국은 80 죄송합니다. 한일 관계 10년대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이제 되고 또 위안부 법액이 90년대 초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진영제 보상이라고 하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우리 정부가 진영제 보상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던 게 2005년도에 그런 상황에서 탈냉전이 딱 되다니까 이제 냉전 시절 끝나니까 일본은 우리는 지금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서 일본은 굉장한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우리는 어디로 도대체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던 때가 90년대거든요. 그러면서 탈냉전에서 이제 길을 잃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들어가.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지금 잃어버린 30년까지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가 팽배되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오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이런 상황.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진은 누군지 아시죠? 이한년. 이거는 87년도 한국의 민주화를 이야기고요. 요거는 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6.15 선언했던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한국이 2002년에 한일 간에 월드컵을 같이 공개했고요. 그래서 이 탈냉전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이제 따져보니까 제 1, 2차 평화 프로세스가 제기됐고 지금은 이제 3차라고 한다 그러면 요 1988년 77선언 노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 때 요걸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차 시기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협력 정책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협력 정책은 남북 간의 문제를 일본하고 함께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본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의 오부치 일본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한일 신선언이라는 합니다. 98년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 탈냉전기가 어떻게 보면 냉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진영 논리로 이제 싸우거든요. 냉전과 공산 진영 있고 또 자유 진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동아시아를 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뻘떡 뭉치고 저쪽은 이제 북한, 중국, 뭐 러시아 이렇게 뭉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냉전기에는 진영 논리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직접적인 지역 문제로서 이해관계를 이렇게 펼치고 거기서 서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냉전이 끝나니까 이 탈냉전 시대에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일본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남북 간의 문제를 새로 풀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탈냉전 때 경험했던 내용들, 그것이 바로 이거죠. 성과형 환경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더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게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상당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노다마라든가 위안부가 일본 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반성했던 내용이 93년도에 나오는 고노다마죠. 그 고노다마 조금 있다가 식민지 지배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반성했던 도라마다마. 그다음에 1912년에 한일합병은 일본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담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탤런트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까닭을 찾고 보면은 과거에 이런 협력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잊혀지기 전에 진영 논리로 가지 말고 여기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기 2010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양국 관계가 상호 대우에 굉장히 소홀하게 된 그런 시점. 물론 일본도 사정이 있고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각자.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일단 중국이 2008년에 크게 부상을 했죠. 원래 중국은 도강양이라고 해서 아주 약한 척, 못하는 척 이런 그 외교적 자세를 쭉 지켜오다가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막 무너지고 미국의 시장이 막 엉망이 되면서 중국이 시장으로 세계 공장으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부상하면서 아 이제 도강양 같은 거 안 해. 이제 대륙 분리다. 중국의 우리 패권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중국이 굉장히 부상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한일 관계도 수평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대칭적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2008년부터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민당의 오랜 집권에서 끝나서 민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2012년까지 갑니다. 근데 그런 집권이 이제 2012년 끝나면서 민주당 집권이 끝나면서 아베가 등장하거든요. 2012년 12월에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 수평적이고 대치적 관계로 이동됐다는 거에 너무 만족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일본하고 관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할까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1912년 삼정사치라고 제가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달에 독도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 자기네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을 그건 한도 안 했었죠. 왜냐하면 자극이 될까봐. 근데 일부러 간 거예요.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그만두고 2013년에 3월달에 동아일보에 2년에 걸쳐가지고 인터뷰를 팍 했는데 그때도 동아일보 인터뷰 하는 기자가 독도 왜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 대답이 그냥 갔다 이거예요. 뭐 전략도 없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치 않아요. 어쨌거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베가 등장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고노다마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많다. 검토하겠다. 검증하겠다. 이렇게 덤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내 검증한다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아베 총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검토해가지고 그럼 폐기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고노다마를 다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노다마를 한번 흔들기만 했고 그거는 그 내각에서 책임지고 내놓은 담화문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용인한다. 원칙으로 돌아온 건데 이걸로 해가지고 한국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군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던 담화문을 이건 검증해야겠다고 막 덤비니까 한국에서는 불을 끌었던 거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인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거냐? 현재는 지금 과도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완전 체제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다시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미중 대립 속에서 진영 논리에 휘말려들지 않으려면 우선 한일 관계를 탄탄하게 다시 한번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영 논리로 가다 보면 앞서 이미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면 과거사도 뒤로 뒷전이 되고 남북 관계는 대립 관계로 계속 방치가 되고 이런 문제.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중 간에 지금 대립이니까 우리를 도와줘. 동맹이잖아. 일본한테도 압박을 하고 한국에도 압박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휘말려가면 이제 남북 문제는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톱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쿄올림픽이 지금 내년도 올해로 지금 연기가 됐지만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힘들고 있다가 마지막 차원에 와가지고 이제 작년 말서부터 조금씩 태도가 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한국 정부가 도쿄올림픽 협력을 강조하고 관심을 비치고 있는데 일본 입장 제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내내 지금 근 4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생각하거나 평가하거나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야? 이게 뭐지? 이런 지금 느낌이 매우 강하다고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도쿄올림픽이 실제로 열릴지 어쩔지는 아직까지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 일본 여론조사에서도 관객을 넣어서 개최하자는 것은 8%밖에 안 되고 관객을 넣지 말고 개최하자는 것 이런 28%, 또 연기하자 33%, 아예 그만두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근데 정부는 어쨌거나 아무튼 끝까지 밀어붙일 관객을 빼고 종목을 줄이고 선수를 줄이고라도 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정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 위안법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문 정부가 그나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도 폐기하겠다거나 다시 협상하겠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참 그나마 우리가 좀 강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일본하고 협상을 함에 있어서 강조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15년에 나온 합의안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아주 그 골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국이 그 이후에 그 골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못한 채로 한 5년 와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미국 중심의 한미일 관계를 다시 지금 구축하려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그대로 휩쓸리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려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틀거리는 한일 관계의 재정비, 복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25년이 이제 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이니까 60주년까지의 어떤 그 시간 스템을 이렇게 놔두고 스판 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징용제 문제 해법은요. 사실 해법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실행을 못할 뿐이지. 근데 지금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심력과 구심력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거는 원심력, 한일 관계에서 원심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3월 13일 날 성명을 하나 냈는데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지원 조처라고 하는 성명을 하나 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제 우리는 위안부권을 해가지고 일본한테 돈 달라는 얘기 앞으로 일절 안 한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위안부들한테 보상해주겠다. 그리고 일본은 그 대신에 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 사실 조사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자손손 교육시켜라.
역사교육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들한테 500만 원씩 더 줬죠.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김영삼 정부의 그와 같은 대처가 없었다면 고노다마는 아마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냉전기에 진영 논리가 우선시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한일 간의 우호적인 관계 개선이 시작됐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전부 다 이 투스타는 전부 일본 거고요. 고노다마라든가 무라마다든가 간다마라든가, 그다음에 또 밑에 있는 징용자 보상 확정부 하겠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가 했어요.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나와서 징용자 보상입니다. 그거는 그 청구 협정에 문제가 많더라고. 청구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대신 돈받는 걸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용자 보상은 미국 정부가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원심력이라고, 90력이 되면, 그리고 이제 원심력을 밖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앞에 보너다가 검증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를 무시하고 한국을 무시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겠다. 같은 말이라도 조금 생각을 고쳐볼 생각이 있습니까? 1mm도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누가 입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들이 나오는 것들, 90력을 해치고 50력으로 빠져나와요. 특히 문정부가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4.27 판문점 선언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돼서 여러 가지 대화가 쭉 이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사실상 지금 물거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일본은 매우 일본에서는, 당시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미일 동맹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지금 현재 아베 정권도 그렇고 이후에 지금 나온 그 스가 정권도 기본적인 스탠스를 왜 그랬을 때는 최우선은 미일 동맹. 그래서 그들은 미일 동맹주의자. 한국하고 잘 지내보겠다는,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서로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미국하고 잘 지내가지고 우리는 그래야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21년에 지금 미일 동맹이 아베가 지난 2012년서부터 내내 주장했던데 미일 동맹 중요하다, 미일 동맹 우리는 가자 이런 식으로 한국은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나와서 수출 문제도 있었고 비성경 같은 거 있었고, 또 우리는 또 뭐 위안부 진영제 먹고 평안,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평안 이런 것들이 지금 한일 관계에서 원심력 지도하고 이런.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제1기에 8년전 시기에 벌어졌던 양국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문제, 양국 정권이 한국 문제라는 것은 오래된 문제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1965년 이후에 지금 76년째죠. 올해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여전히 과거의 문제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양국 관계를 정부에 바뀌더라도 헌법을 계속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를 아까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우선 김영삼 정부가 그때 잘됐지. 도덕적으로 이끌어 지원조차라고 해가지고 93년 3월 13일에 그걸 이어서 김대중 정부도 18년 5월에 다시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한 거와 똑같이 98년 2월 25일로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그해 5월에 배상 요구 안 한다. 그래서 돈을 조금 얹혀가지고 3,100만 원을 위안부 한국인들한테 드리고, 그 뒤에 나는 50만 원은 뭐냐면 매달 생활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주는 거가 지금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50만 원을 더 받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정대협이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정의하는 거. 이 정대협이 국민모금을 했어요. 국민모금을 한 돈으로 해가지고 650만 원을 위안부들한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드렸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 일본한테 배상 요구 안 하겠다.
여러분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아시나요?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바꾸시죠. 배상은 법적인 그러니까 형사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그거를 배상이라고 하고요. 보상은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인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일본 정부한테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신에 보상을 하는 거예요. 대신 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징용자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3.1절 기념사에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72,631명이 당시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약 10천억 원 지금 친용자 유족들한테도 하고 요때 이제 접수를 다시 받아가지고 23만 명이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다 추려보니까 최종적으로 보상은 7만 한 2, 3천 명에만 나머지 보상 못 받은 사람은 불만 있겠죠.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계속해서 대법원 가는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로 오고 박근혜 정부로 왔을 때 계속 이어졌더라면 징용자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김영삼 정부가 했던 도덕적으로 있던 지원 조처가 굉장히 멋지게 잘 한 건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 우선주의에 비켜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우리도 뭐 돈도 있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정작 할머니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청취하고 방향을 잡고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1,000원만 딱 하고 뭐 정부가 낸 돈 딱 주고 그다음 매달 50만 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잘했지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만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 그룹 정부였죠. 피해자 그룹을 설득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대협이 커버린 거예요. 정대협이 지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난번에 유부양 사태도 일종의 그런 너무 커버린 사태 속에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옳은 일로 옳은 방향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그다음에 피해 지원자에 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거는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마음에 안 들지라도 협력해 주시고 함께 갑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 꼬이지 않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선언만 앞세우고 후속 조치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응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응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대법원이 2011년 8월 30일 날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역할 못한다. 그거 위헌이다. 부작위 위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굉장히 압박이 그때 갔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화가 나가지고 아마 독도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징용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상도 마찬가지. 후속 작업을 쪼개. 예컨대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2004년에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지원법이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또 만들어지고요. 이러다가 이거를 진상 규명과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합쳐요. 그래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합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이에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이게 엄청 길죠. 이런 지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시법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밀고 또 밀고 해가지고 2015년 말에 이제 결국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위원회가 이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라는 거죠. 이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은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6.25 전쟁 당시에 양민 학살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을 담당시킨 행자부에 행안부에 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쭉 해왔는데 그 사업에다가 이 대한민국 강제동원 피해 조사과를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그걸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4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유골 수습도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유골들도 이렇게 가족을 한 거는 지금도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뭐랄까 그 이런 식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보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틀은 지금 없어요.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엉뚱해지는데 이 지명자가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23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지원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혜택을 본 사람은 7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걸로 보면 두 가지 예외를 둬가지고 보상을 안 해줬어요. 누구를 보상 안 해줬냐면 국내로 징용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전라도 해남에 사는 청년이 한경도 아오지로 징용을 가. 그럼 국내 징용을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뺐어요. 그리고 저기 그 팔라우나 이런 데 징용을 받는데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이런 사람 다 보상해서 뺐어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1년에 80만 원씩 의료 지원만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멀쩡하게 돌아와 그런다고 보상 안 해줘. 이런 이제 불만들이 쌓이고 그 불만이 지난번 2018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들 그런 분들.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실제로 피해를 얼만큼 입었는지를 잘 따져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지원 조처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본 쪽 상황을 한번 들여보면 아까 냉전 탈냉전기에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했죠. 고노당 여기 보면 대표적인 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됐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모집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소 생활도 강제적으로 생활하게 했다.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근데 수요 집회 정부협의 수요 집회 가보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단 한 번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사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곡된 의견들이 막 쌓여나가요. 상대를 미워하는 의견들이 막 쌓여나가요. 그다음에 무라야마다마 이게 지금 여기 이제 공여다마 그 당시에 공식사였다는 건 이제 그 당시 사진이고요. 이거는 무라야마다마 무라야마 총리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은 관방장관이었던 때고요. 무라야마는 총리 때입니다. 그래서 전후 50년 총리 특별담화에서 이렇게 합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 대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을 뜻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 심정을 표명합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과이고 반성이죠. 물론 이제 저것을 예컨대 아베 총리 같은 분이 오늘 한번 잘못됐는데 검증해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덤비면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고 가슴 끓게 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러니까 98년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3,100만 원을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드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아시아 여성 기금입니다. 이게 제도된 이름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건데, 이 무라야마 총리에 오면서 1994년도에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기 전에 거기에서 평화 우호 교류 계획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만들어냅니다. 그 문서 안에 아시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기금은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온라인에 가면은 이게 한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돼 있고 일본어로도 돼 있고 한국어로도 돼 있고 거기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이버상에만 존재하는데 국민 모금을 해가지고 5억 7천억을 모금했고, 정부가 5억 1,000억을 그러니까 5억 1,000만 원을 정부가 지출했고요. 그래서 이 국민 모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200만 원, 정부 지출에는 의료 복지 지원에서 1인당 300만 원, 500만 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 총리의 사전 편지를 냈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당시에 98년 이제 요 결정된 거는 일찌감치 결정이 됐지만 모금 다 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2097년쯤에 요거 이제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한국에는 이제 작업을 구체적으로 9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해 98년도 1월 6일 날 한겨레신문하고 한국일보에 이런 광고를 해요. 이것이 아시아 여성기금의 사업입니다 하고 이 사업 취지하고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시에 한국 정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 그달 1월 23일 날 정부협이 발표해가지고 똑같은 자리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에 대해서 본인의 투쟁하고 운동하고 이런 광고를 실었다 해가지고 난리를 쳤죠. 근데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치브나이킹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말로 치브나이라는 게 속죄라는 말이거든요. 속죄한다. 우리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속죄. 그래서 이 영어로 번역된 거는 atonement money라고 했어요. 이 atonement가 속죄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의 속죄도 이 atonement라고 씁니다. 그래서 at one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속죄를 해석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atonement money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본 사람들, 네덜란드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또 유엔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여성기금이 나오니까 atonement money를 준다. 이건 제대로 속죄를 하네. 그래가지고 평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정대협이 나서가지고 막 그 한겨레신문 조지고 한국일보 조지고 아주 그 분위기를 막 엮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여론이 굉장히 바쁘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정대협이 주장한 내용은 속죄하는 주체는 일본 국민이고 일본 정부가 아니다. 이거는 속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심지어는 정대협 그 사람들이 이제 윤미향 씨도 있고 정대협에 있는 멤버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돈을 받으면 진짜로 일본군의 매출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돈을 못 받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 받은 사람이 7명, 수령 않겠다는 문서에 사인하지 않은 사람 4명, 요 11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가 아까 얘기한 김대중용이 돈을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까보니까 한국 정부에다가 말 안 하고 양쪽에서 돈 받은 사람이 54명이 있어요. 일본 외무성이 그때 지금 발표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 정부가 이거를
거꾸로 했더라면 차라리 시그널킹의 정부 지출을 쓰고 국민모금을 의료복지 지원을 만약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가 속죄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편법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꺼졌어. 물론 이제 그걸 정대리 정확하게 찔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충분히 풀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그냥 넘어가버려. 그래서 엉망돼 버렸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카한다마 2010년 8월 10일 날, 요게 이제 2010년에는 1910년 한일합병이죠. 한일합병 우리가 합방하고 합병이 조금 같은 말 같은데 좀 말장난에 따져보면요, 제가 조금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끊을 수가 없어서. 이 합방은 방이라는 게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나라와 나라가 합친다는 게 합방이에요. 근데 그 식민지를 빼앗아가는 거를 나라와 나라 대 합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래서 합방이라고 쓰고요. 우리는 그거 아니다. 니들이 강제로 합병했지 않니? 라고 해서 우리는 한일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100년 되는 해에 한국인들이 자신의 뜻에 반하여 이런 식민지배 국가 문화에 대해서 잠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수도의 과거를 돌아보는 솔직히 일어납니다.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소매와 아픔, 여기에 재차 풍조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의 심령을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도 노력했고 일본 정부도 노력을 사실 했어요. 근데 노력한 결과가 깔끔하지 않았다는 거죠. 양국 다 피해자 우선주의에 미흡했고요. 위로금 받은 사람은 노출되지 않고 받은 사람 또는 받지 않은 사람, 받을 수 없었던 그런 할머니들은 일본은 사죄와 반성과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에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실제로 고노다마가 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사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연속성 없는 대응,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고노다마를 검증하게 또 덤비기도 했고, 그리고 아예 이제 그런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칸다마의 그 스탠스 자체를 뒤집는 식으로 2012년 이후에 일본 정부가 지금 아베 정부가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어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징용적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박근혜 정권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그 피해자들을 어루만지고 끌어안고 이렇게 갔더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단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대협 같습니다. 지금 정의연. 정의연이 목소리가 너무 큰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시민운동을 할 때는 궁극적인 시민운동의 목표는 시민운동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계속 작동이 돼야 그 운동단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되지만 어쨌거나 지원단체에 대해서 자본에 대한 설명 이거 필요하다. 이게 많이 모자라. 일본도 모자라고 한국도 모자라.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2015년에 12월 28일 날 한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 표명 사항과 한국 측 표명 사항 세 가지예요, 각각. 2015년 합의라는 요겁니다. 일본 측 사죄와 반성합니다. 일본 정부 대상으로 재단 설립합니다.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아시아 여성기금보다 크게 달라요. 아까는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정부도 5억 엔 정도 지출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물론 그 돈 자체가 전폭적으로 한국에 온 건 아니에요. 아시아 여성이기 때문에 대만 여성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출신도 있고, 네덜란드 출신도 있고요. 이렇게 한국은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정부가 시그널했던 아톰먼트 마니를 정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살짝 숨어간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거 속죄금은 안
아닙니다. 배상금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정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제 발끈하게 만든 대목이죠. 근데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압박을 받으니까 일본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게 출범을 했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어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거 수습해. 해가지고 부랴부랴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안부 합의를 하자 해가지고 부랴부랴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한국 측에는 그러니까 이게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라 합의이기 때문에 각자 발표를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한국은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 정부는 1과 2의 조치를 전제해서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공관학 소녀상은 이러한 방향에서 관련단체 협의 대응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 자제 필요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부가 강제로 나서가지고 소녀상을 치우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처음에는 한국의 언론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당시에 우리 이제 우리들한테 그렇게 사설 쓰게 했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는 봤어요. 이전보다 진일보했다.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방치해서 안 된다.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합의니까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헷갈려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자꾸 소녀상을 한국 정부가 없애주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특히 아사히에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아사히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우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진짜 합의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면 합의가? 뭐 이러면서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 한 위안부가 이제 흔들리고 돼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몇 가지 잘하려고 하면서도 끝까지 매듭을 못 짓고 애매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연장선이 사실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양한 것은 2015년 합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조차도 물론 화해 그 재단 그 자체는 이제 해산이 됐지만 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문제건으로 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입장에 좀 열리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게 사실이니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골격을 찾아내자. 이제 골격을 찾아내서 거기에다 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일 간에 2020년 비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 첫째, 이거는 이제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니까 한국은 더 이상 배상 요구하지 말고 보상을 한국 정부가 합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반성, 역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양국 정부는 평화와 한일의 선언을 국내에 참여한다. 앞으로 한일 간의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 정부와 함께 협력해 간다는 거 예컨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상과 사죄의 분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일이 공동 노력한다. 한일이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을 위한 주체다. 양국의 역할과 미래 공유하고 상호 협력, 공동 목표를 하나. 이런 식의.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금,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하고 한국의 청권자금으로 만든 기업이 한 16개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죠. 그다음에 도로공사 뭐 등등등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돈 출연해가지고 이걸 위해서 보상해주자 이런 안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뭐 1+1, 2+1, 2+2, 2+2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핵심적인 문제는 사죄 문제가 없어요. 보상 이야기만 있지 사죄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이건 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사법제처럼 재판소로 가자. 뭐 이용선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제3자한테 의뢰한다는 차원에서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과연 수용할 거냐.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상처 입은 승리가 된다 그러면 요거는
저기 나는 수용하지 못하고 요거까지만 수용한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태리의 노동자들이 독일 치하에 나치 치하에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상 요구를 이태리 재판소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독일 정부가 반발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어요. 근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그 주권 면제 조항을 인정해줬어. 그래가지고 이태리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태리 헌재가 그거 우리 인정 못한 그거 위헌이다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펠리니 사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국의 헌재가 사법재판소의 결과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거 위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반복돼.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결국은 이제 한국은 이미 징용자 문제로 해서 7천억을 쓴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리고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 기본조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보상에 지금 보상 배상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게 아니고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돈 많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특별법도 만들어야 될 거고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이제 배상 판결이 나잖아요. 대법원에서. 이런 것들은 대위 변제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신 변제해주는 그 문제는 나중에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일본 배상 판결에서 일본 기업이나 그 일본 정부가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 1월 8일 날인가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압수해가지고 현금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그 판결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한번 문제는 더 배상을 못 받게 됐어. 방법이 없거든요. 일본 정부가 여기 있는 재산 그러면 외교 서울에 있는 그 일본 대사관을 접수할 겁니까? 그럼 전쟁 납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5년을 얘기를 해가지고 비전 상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이유 한일 화해가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과거사 청산. 근데 한국 사회는 뭐 적폐청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과거사 청산이라는 나오고 역사 청산이라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런데 거꾸로 이상하게도 일본 사회도 똑같이 전후 청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그 아베 쪽 그 자민당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 또 민주당 쪽 사람들도 건건이 전후니까 1945년 이후에 제대로 된 일본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한국의 과거사 청산 안 된 이유 어디 있다고 봅니까? 결국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징용배 문제라든가 일본 식민지 지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거기에 얽혀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과거사 청산이라는 말들이 매번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전후 청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여전히 그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은 제대로 그들이 과거를 직시해가지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배상하고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라도 한일과의 이야기 복원해야 된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국은 동북아시아 미래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이 협력할 때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북아시아에 지금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뭐 러시아는 많이 힘이 약해졌습니다만 여전히 핵무기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그런데 과거에 이 냉전 시기에는 안보 협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남북 간의 갈등도 결과적으로 방치했고 과거사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도 방치하는 그런 것들이 안보 협력 또는 경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어요. 냉전 시대.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화해 협력이에요. 평화예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중요골이
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가 쭉 이야기했던 우선 첫째, 오류를 수정하자면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게 맞다. 둘째, 성과를 낸 모델이 있어요. 판례 운영위에 대대위에 경제적 원치사람 같은 거. 그때 막 사람들 반대했습니다. 뭐 일본 저금 문화가 뭐 일본이어도 그게 있어가지고 한류가 살아나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도약했잖아요. 그다음에 미중 대립 속에 진영 논리에 힘을 들어가면 지금 안 됩니다. 신냉전으로 가서 하면 이제 또 과거처럼 진영 논리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점점 멀어져 한 번 더 이제 멀어집니다. 한일 화해 없이 과거사 청산 안 되고 일본의 정부 청산도 없어요. 결국은 두 나라는 계속해서 과거에 붙들려가지고 미래로 못 가고 더듬더듬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한일 화해는 동아시아 번영의 발전,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평화 프로세스를 가려면 한일 관계 제대로 복원해야 됩니다. 그게 제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 모였을 때 12월달 모였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논리 개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협력할 수 있는 것과 협력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도중에 표정을 보니까 충분히 소통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